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없으세요? 네. 먼저 오늘 멀리 오셔가지고 네. 소수 중에인데도 열강에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 홈네트워크에서 삼성 SDS가 설치를 했는데 네. 다른 업체가 그거를 입찰을 해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분들이 가능한지 있나요? 아, 그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질문하셨는데, 아이고. 아날로그일 때, 디지털일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아날로그일 때는 거의 하드웨어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죠? 하드웨어 비중이. 왜? 전원 들어가서 그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만 잘 수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디지털은 전원 들어가서 성능을 내야 되면서 그 성능 속에 수많은 기능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홈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세대부라고 하죠. 세대부가 있고 우리가 공용부가 있지 않습니까? 뭐 1동부터 N동까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삼성, SDS, 뭐 현대통신, 코맥스, 콕콤, 경동나비엔, 마이콘툴러스, 기타 등등 많은 회사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네트워크 카메라 언급하면서 온비프라고 하는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소니, 예를 들어 뭐 가령입니다. 보시, 뭐 한국의 하나, 이제 삼성은 없어졌으니까 뭐 아이디스, 예를 들어 뭐 글로벌 기업 화니웰, 중국의 다호아, 하이크비전, 뭐 대만의 유니브 등등 많은 회사들이 카메라를 생산하고 납품을 해요. OEM으로도 하고 직접으로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하면 이 회사들이 여기가 소니는 지금 보시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소니 저장 장치예요. 연결이 안 돼야 되죠. 얼른 보면 예전에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니는 소니 것만 써야 되고 보시는 보시 저장 장치만 써야 돼요. 이게 소비자 관점에서는 엄청난 데미지죠. 그래서 이걸 온비프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다 탑재하기로 했어. 이렇게. 그래서 소니, 보시, 하나, 뭐 아이디스, 하니웰, 다오아, 하이크비전, 유니브, 기타 등등 수많은 중소 전 세계 메이커들의 제품들이 IP 네트워크 카메라에서는 온비프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야 돼요. 그게 없는 걸 쓰면 안 돼요. 일단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본 성능들은 다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다만 각 회사마다 BMW는 BMW, 뭐 벤츠는 벤츠, 테슬라는 테슬라, 현대기아는 현대기아만의 독창적인 자기들만의 소프트웨어 성능이 있죠. 그건 자기 장비를 써야죠. 그건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영상 정보 처리기에 영상을 저장하고 뭐 전송하고 등등은 온비프라는 걸 하려고 다 돼요. 다만 만약에 500개 카메라 설치하는데 100개 하면 가격 경쟁력, 나중에 유지보수 기타 등등의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동일 브랜드를 그러나 대기업 브랜드라 할지라도 카메라의 성능과 경쟁력은 있지만 저장 장치가 엉망일 수 있어요. 또는 저장 장치가 파워풀한데 카메라가 약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자, 그럼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말씀을 올렸느냐? 지금 질문이 말씀하신 게 뭐냐? 홈 네트워크하고 홈 오토메이션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 공용부의 삼성이면 예를 들어 이런 공용 프로토콜이 있으면 세대부에 전후부에 삼성도 되고 코콤도 되고 코맥스도 되고 원하는 브랜드 다 쓰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아직까지. 과기정통부, 뭐 산업통상부, 기타 등등
아무리 그걸 하고 싶어 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회사들은 망하죠. 브랜드 파워가 강한 회사 빼고는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망하죠, 그러면. 그럼 산업 생태계가 아웃되니까 아직까지 그건 뭐 법제화, 강제화, 뭐 협의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우의 수가 보통 3가지 나오죠. 공용부 처음에 입주할 때 아예 홈 오토메이션, 홈 네트워크도 돼 있는 현장에 공용부를 갈고 싶으면 전여부가 삼성이면 삼성을 해야 되고, 이 전여부가 여기가 강화도로 돼 있는 현장인데 10년 차다 하고 여기가 코콤 브랜드면 대부분 다 코콤 공용부 시스템을 설치를 합니다. 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러면 다른 회사가 들어오게 할 방법이 뭐가 있냐? 방법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아빠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설계와 시공과 감리를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과 비용을 절감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예방하고 유지보수가 잘 되게 하는 그 역할 정도밖에 못하지, 그 역할밖에 못하지 얘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국내에 있는 메이커들이 30년, 40년, 50년 된 회사들 매출이 1,000억에서 1,5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한 5, 6천원 하는 삼성 SDS 사업부가 매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 회사의 전체 매출 도락이 글로벌로 많이 차지하고 하고 있어서 이게 통일화된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누가 그 회사의 운명을 걸고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회사 합쳐져도 왜 또 해외의 유수의 브랜드하고 또 경쟁이 있거든요. 이게 다 우리 회사들이 다 수출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현실화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관리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와 시공과 감리를 철저하게 가면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CCTV, 폐쇄로 텔레비전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이것은 소장님들 입찰 공고하실 때 뭐 하십니까? 공고문 내시죠. 현장 설명회 내시고 하시고, 현장 설명회 때 입찰 참여한 회사들께 설계 도서 제공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입찰 마감하고 개찰하시고 낙찰서 선정하시죠. 잘 봐보세요. 시방서, 내력서, 도면. 이게 하자가 있는 아파트 가면 대부분이 다 틀려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네트워크 카메라 100개를 설치하고자 하고 200만 화소부터 800만 화소까지를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입찰 공고문은 뭘로 가야 됩니까? 제가 그랬죠.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공사업체 선정 공고 또는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시스템 공사업체 선정 공고로 가야지 CCTV로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보통 제한 경쟁 많이 하시죠. 이런 기술을 유효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일반 경쟁을 한다는 건 거의 도박이에요, 도박. 일반 경쟁은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전같이 지역 제한도 없고 다 풀려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최저가 던져보세요. 그냥 수주하려고 그냥 막 달려들잖아요.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능력 3가지 중에서 자본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1.5, 3, 5, 7, 보통 10, 15, 20, 30억.
여기서 선정을 합니다. 대부분이. 1억은 당연히 안 되죠. 공사면허의 법인이 하한선 1억 5천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업실적도 쭉 가서 네트워크 카메라, 공사 완료 실적, 우리가 만약에 500세대 이상이다. 그럼 500세대 이상 뭐 필요한 뭐 합니까? 우리 규모가 2억짜리다. 뭐 3억짜리다. 5천짜리다. 뭐 있죠? 거기에 적어도 얼마 정도 몇 건. 이렇게 하고 최저가를 가든 적격을 가든. 자, 최저가하고 적격은 뭔 차이입니까? 낙찰의 방법이죠. 말 그대로 최저가는 유효 입찰에서 기준이 견적이에요, 견적. 유효 입찰 3개 이상에서 제한 경쟁이니까 최저를 제시한 업체지만 적격 심사는 뭐가 있죠?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 평가, 무슨 평가를 합니까? 사업 계획의 적합성과 지원 서비스 능력을 보시는 거죠. 사업 계획의 적합성을 응찰 회사가 제시를 해야 되고 지원 서비스를 내야 되는데 설계도서가 이미 발주해서 다 끝나 있는데 설계 감리회사가 다 만들어가지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확정 설계 과정을 거쳐서 다 끝나 있는데 시공사가 이걸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될까요? 시공사는 시공을 잘하면 됩니다. 감리회사는 감리 용역을 잘 수행하면 되고 그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합니까? PT를 하면 PT 뭐 잘생겼니, 옷이 예쁘니, 자료가 컬러로 잘 나왔느니, 저쪽은 1명 왔는데 이쪽은 3명 왔느니, 예를 들어 이 회사는 자본금이 많니, 뭐 내용 보면 전혀 상관없는 자료만 잔뜩 들어와 있고 이러는데 그런 데서 변별력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번에 사업자 선정 지침이 개정되면서 적격심사까지 다 평가표를 게시하라고 했을까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 목도부 차원에서는 최저가를 권장합니다. 단서가 있죠. 단서가 발주처에서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이 차례 내서 그 중에 최저가를 하는 뜻이에요. 2018년 10월 30일자 변경 사업자 선정 지침에 몇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뭡니까? 예전에는 참가 자격, 제출 서류, 그 다음에 입찰서를 보셨죠. 개찰 순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입찰서를 먼저 봅니다. 입찰서 속에는 당연히 산출내력 견적이 있고 증권이 있잖아요. 산출내력을 왜 보라고 그럴까요? 아파트에서 100개를 하고자 했는데 모 회사가 98개 내요. 저장기간 30일 하라고 했는데 20일로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트워크 장비 A급 쓰라고 했는데 C급 씁니다. 그럼 그 회사가 제일 예산이 공사비가 작게 나오겠죠. 그 회사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당연히 무효입니다. 왜? 준공하려고 그러면 카메라 갤 수 없고 30일 안 나온다고 해서 중에 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입찰이 공정한가요? 그래서 산출내력을 먼저 검토해서 무효인 회사는 아예 참가 자격과 제출 서류도 원래는 안 봐야 돼요. 왜? 왜 그랬을까요? 다 참가 자격, 제출 서류 다 봐놓고 적격심사 한참 합니다. 하는데 딜레마에 빠지죠. 여기는 그래도 5천만 원이 싼데 우리 소장님 거 대충 여기랑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수익이 많이 나면 시공사에서 그럼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안 날 때 공사비 2천 올려주세요, 3천 올려주세요 이런 이제 분쟁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렇죠? 두 번째, 입찰의 무효에 보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입찰의 무효 제6조에 보면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제2조에서는 이 별표 사망 13가지에 해당하면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중 핵심이 9번째 제9항 관계법령에 따른 산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아파트에서 이런 설계도서를 주고 물량과 산출 내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업체는 무효로 하라는 거예요. 왜? 불문가지 하자를 내거나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 아파트에서 예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뭐 기업이윤, 일반관리비 등등해서 재료비, 노무비만 넣고도 수주해가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중요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온갖 경비, 기업이윤, 일반 관리비 안 넣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효로 하라고 했어요. 무효로. 줄 건 주고 책임은 물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설계도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쭉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단이 있고 이것만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그룹. 이게 선로망, 이게 저장 장치, 여기 모니터링 경비실 1부터 경비실 N, 여기가 이제 관제, 뭐 소형, 중형, 대형 모니터.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선로가 동축이냐 네트워크이냐, 그쵸? 가장 큰 흐름이 이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쪽에 200만 화소부터 시작해서 보통 아파트에 1200만 화소까지 설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100만 화소, 200, 1200만 화소. 제일 많이 하는 게 200에서 800만 화소대예요. 200, 300만 화소, 400, 500만 화소, 600에서 800만 화소 그룹이 제일 많습니다. 100만 화소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30만 화소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이 카메라단이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저장장치예요. 저장장치는 4, 8, 16, 32, 64, 120, 72, 128, 뭐 500 채널, 1000 채널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럼 이건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는 관제 모니터링이 있고, 이걸 경비실에서 또 봐야 되죠. 이 맥락은 다 이해하셨잖아요. 다만 카메라를 생각하지 마시고 통신 선로망을 보시라는, 통신 선로망을. 구내 통신 선로망, 제가 구내라고 그랬죠. 아파트 내부, 아파트 이 권역 내부에 있는 구내 통신 선로망이 동축으로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폐쇄를 텔레비전. 이게 아니고 간선망이 광케이블, 지선망이 UTP,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뭐라고요?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이에요. 자,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에 CCTV를 부착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CCTV는 당연히 동축 케이블에다 부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에다가 동축 방식의 아날로그 방식의 저장 장치를 부착할 수 있냐? 못 붙어요. 네트워크 카메라는 전부 다 네트워크에 붙어요. 카메라가 뭐가 붙어요? 네트워크 카메라. 스위치는 네트워크 장비. 저장 장치는 네트워크 비디오 리코더. 다 네트워크에 따라 붙습니다. 왜? 정보통신 설비에 다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00만 화소에서 제가 그랬죠. 800만 화소급이면 이 가이드라인은 다 뭐가 돼야 돼요? 저장 장치는 800만 화소, 모니터는 UHD 이상. 이 돼야지 최고의 해상력이 여기서 다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카메라는 대부분이 실수하는 경우가 이렇게 고해상도예요. 고해상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장 장치는 200만 화소. 심지어 여기는 FHD LED 모니터. 막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좋은 설계 방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 점점점 가면서 그레이드가 어떻게 돼요? 다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또 한 가지는 제가 30프레임 실시간 영상 전송, 관제, 저장, 검색, 백업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카메라 자체가 20프레임, 15프레임짜리 카메라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0프레임이 나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이 레벨에서는 소프트웨어 세팅을 통해서 로우 레벨로 맞출 수가 있어요. 30프레임짜리는 30, 25, 뭐 20 쭉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아예 상한 탑이 15프레임이면 올라를 못 가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세팅해서. 그럼 왜 그럴까요? 칩을 저렴한 게 쓰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1년 반 이상 칼럼 쓴 게 테마가 공동주택 IT 시스템 그래야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제가 한국 아파트 신문에 계속 글을 썼어요. 1년 반 동안.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자 가장 많이 나는 게 어디서 나냐? 여기서 나요. 통신 선로 망하고 저장 장치. 제가 그랬죠. 이건 하나하나는 바꿔치기 하면 돼요. 바꿔치기. 카메라는 최악의 경우는 금방 해결이 되지만 이 통신 선로망과 네트워크 장비와 저장 장치는 바꿔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에 엄청난 리스크와 데미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 주변의 시공사, 뭐 협력사, 유지보수회사 지원을 지금까지 받아오셨잖아요. 서비스도 받아오셨고 유지보수도 했고 사람이라는 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움 받으시는 건 좋습니다. 단 첫 번째, 공동주택 설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받으세요. 예산을. 두 번째, 이런 기준에 부합되게 맞춰서 설계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수용 계획 이렇게 잡으실 때 막 급하게 아이 견적 받잖아요. 아이 견적. 빨리 견적서 하나 넣어봐. 우리 장기수용 계획 당장 잡아야 돼. 통상 그러시잖아요. 왜? 부르면 비용 이야기 나오고 서로 막 부담되니까 우리 뭐 카메라 30개 달았으면 좋겠어. 도면 한 장 보냈으니까 찍어가지고 좀 보내봐. 보통 그러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사 들어가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아니었네.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을 또 주민들은 아니 5천에 하기로 했는데 왜 예산이 8천이 나왔어요? 3천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게 이제 이게 이상한 흐름으로 막 흘러가요. 그래서 이 예산을 받으실 때도 단순한 아이 견적을 받으시면 안 돼요. 아날로그일 때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아날로그일 때는. 디지털일 때는 공사의 이 통신 선로망에 대한 공사와 이 항목과 사양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날로그일 때는 한 채널이 평균 30에서 40만 원이면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200만 원으로 할 때는 한 채널당 평균 7, 8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디지털 네트워크 방식으로 가려면 200만 원에서 기준으로 할 때는 평균 100에서 110만 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200, 800 이런 식으로 혼용이 되고 성능이 올라가면 평균 125만 원대가 나옵니다. 정말 성능 좋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평균 150만 원대 나오고 아주 특수한 현장은 한 대당 평균가가 200만 원 나와요. 그런 데는 도대체 무슨 장비를 쓰길래 그게 아니고요. 한 25년 차 된 아파트인데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5층짜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 분쟁이 너무 심해서 고성능 카메라를 다 쓰고 싶은데 통신 배관 선로망이 없어요. 미니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아파트 전체 광케이블을 깔아요. 한 1억에서 1억 5천이 지상 통신 선로망 구축 작업에 들어갑니다. 볼때가 한 150개 정도 들어가고 이런 현장은 한 500개 아파트 중에 한두 군데 나올까 말까 한 특수한 케이스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옆단지 예산을 얼마 했으니까 소장님 우리 얼마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옆단지 가서 사양을 보셔야 돼. 근데 그 옆단지 사양들이 전부 이거에 미흡하다. 따라가면 안 되죠. 한때 대기업들이 클라우드 방식의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어마어마하게 홍보했죠. 아파트에. 클라우드 방식이 뭔지는 아시죠? 클라우드 방식은 말 그대로 클라우드 저장 서버가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KT, SK, 아마존, 삼성 등등의 데이터 센터에 아파트의 영상이 날아갑니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뭘 할까요? 검색이 필요하시면 소장님이 관리사무소에 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이 대기업들이 뭘 합니까? 장기선 충당금이 여유롭지 않다는 걸 알고 할부를 제한을 합니다. 소장님 이거 5년 동안 이거 공사를 하시려면 10억짜리인데 우리는 5억이면 됩니다. 그것도 5년 동안 n분의 1로. 이건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해도 아파트에 도움은 되겠네. 대표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 이거 우리 장충금 이거 아껴가지고 말이야. 뭘 해야 돼요? 다른 공사 할 수 있겠네. 근데 소장님들은 그걸 전부 유지관리비로 부과를 합니다.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다 안 하고 있죠. 대기업들이. 왜 안 할까요? 그분들이 다 사업이 되는데
아파트는 또 왜 안 할까요? 이게 관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죠. 뭘 위반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영상정보처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충금을 써야 되죠. 장충금이 할부가 될까요? 장충금에 세입자가 돈을 냅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다 배임 문제에 걸려듭니다. 그렇죠? 일단 공동주택관리법과 자체관리규약과 사업자 선정 지침에 보면 그 얘들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랑 계약했습니까? 회장님하고 한 데도 있고 소장님하고 한 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거 관리비에 부과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30일 이상 저장이 안 됩니다. 30프레임으로. 다 15프레임, 10프레임. 네? 30일 이상 저장을 하려면 100만 화소로 저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 사양이 된다고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책임자는 누굽니까? 다 소장님으로 되어 있죠. 데이터 센터의 관리 책임자는 소장님이에요? 소장님이 아니에요. 그 소유권이 절로 있잖아요. 장충금을 사용하면 데이터 센터나 영상정보나 모든 것들이 우리 아파트에 소유권이 있죠. 3년간 무상보증, 유지보수, 월정이든 랜덤이든, 그쵸? 데이터 센터가 저기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모 대기업에 갔습니다. 이게 이제 분쟁도 붙고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서는요, 이게 다 나오면 소유자들도 보시지만 세입자들도 많이 봅니다. 내가 정말 불필요한 돈을 내고 있는가 안 되는가. 텔레비 보시다가 가끔 앱 검색도 하고 네이버도 검색하고 이거 CCTV 돈을 왜 매달 이렇게 내고 있지? 거기서 의문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습이 안 됩니다. 수습이 이게.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이 아파트에 클라우드 방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게 한 1년 됐어요. 1년. 계속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 분쟁을 일으키고 손해를 끼치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겠다. 결국은 법무팀에서 한 달 검토하고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업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는 클라우드 방식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방식은 아예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경비에 있어서 경비회사들이 막 서비스로 막 CCTV 막 깔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연장 안 해주면 뜯어가겠다고 협박하고 막 온갖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경비회사는 경비 용역을 수행하면서 아파트에서 설치해 놓은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아무리 공사한 면허가 있다고 서비스로 막 깔아놓고 나중에 뜯어가 버리고 급해가지고 데이터 좀 넘기라 그러면 안 준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경비비는 거주하는 소유자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도 내죠. 왜 세입자가 경비비에 CCTV 이 비용을 녹아내린 걸 내야 됩니까? 거기는 더더군다나 경비는 소장님들이 계약하시잖아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싸게 뭔가 사업자를 한다거나 달콤한 뭔가를 제시한다거나 공짜로 제시한 특히 장충금과 관계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장충금은 뭐 이건 어떻게 못해요. 되게 세게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흐름 대충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딱 5분만 정리할게요. 자, 그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선 사장이 저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공부하러 왔다가 머리만 아프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한 서너 번 강조했는데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민수하고 아파트하고 가장 큰 차이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재심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파트에 재심의 제도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게 중대한 부분은 이미 지나가 버리면 재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안 나오나요? 빨간 걸로 할까요? 입찰 공고하실 때 이건 딱 주위에서 차트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K아파트든 KG2B든 입찰 공고를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장 설명회 하시죠. 이때 입찰 유의서, 설계 도서, 시방서, 내력서, 도면 이렇게 줍니다. 주고 나서 현장 설명회 마감하면 업체들이 다 오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들에게 물량 내력서를 엑셀 양식을 개별 전송을 다 합니다. 그러면 입찰의 절반이 끝난 거예요. 물량 내력서 엑셀을 이 엑셀을 왜 제가 보내주시라고 하냐면 개별적으로 타이핑을 하다가 오타도 많이 나고 막 1000m가 1000m가 되고 그래요. 고의나 중과실보다는 정말 의도치 않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줘버려요. 엑셀을 보내버리면 엑셀을 복사해서 본인들의 서식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러는 안 나요. 네. 두 번째, 입찰 마감을 하죠. 마감을 하면 개찰하실 때 첫 번째 입찰서 제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내력서하고 증권하고 두 번째 참가 자격 제출 서류 봅니다. 이때 이 산출 내력서의 기술 분석을 하세요. 기술 분석. 그래서 이 설계 도서대로 물량 내력을 준수했는지를 따져서 유효 입찰이 3개 이상일 때 적격심사 최저가 그 다음을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도급 공사 계약을 진행하고 그럼 이 시공사는 공사에 착수하고 감리회사는 감리 용역을 착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10일이잖아요. 10일. 10일에서 14일이라고 가정하고 다시 공사가 진행하는 게 보통 4에서 6개월이에요. 4주에서 24개월, 24주 이 정도. 왜? 감리 용역은 말 그대로 시공사하고 기관이 같이 가잖아요.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도대체 이 설계도서를 누가 작성을 할 거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이 설계도서의 작성은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 사업자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된 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사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보통신공사법에. 그러면 설계 및 감리 용역 회사를 선정을 하면 이 설계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도서를 다 작성합니다. 두 번째는 원가 적산 내력을 뽑아요. 그리고 나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확정 설계가 맞추면 최종 입찰에 붙일 설계 도서가 뭘 해야 돼요? 입대 유계를 해야 돼요. 입대 유계를 하고 두 번째 입찰 공고문, 세 번째 입찰 유의서 다 작성이 되겠죠. 입찰 공고문에서 이 공사의 내용과 범위와 난이도에 맞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자본금 사업 실적 기술 능력의 제한 요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도급공사 계약할 때 뭘 해야 돼요? 계약서와 견적서만 첨부하지 마시고 가운데 현장 설명에서 제시했던 설계 도서를 반드시 첨부를 하세요. 관여를 같이 하시라는 뜻이에요. 같이. 그래서 감리회사하고 혹여 시공사가 제품이 바뀌는 문제를 예방하라는 거예요. 많이 바꿔치기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예 현 입찰 유의서의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는 도급공사 계약, 공사 계약서 양식은 바뀔 수 있죠. 내용은. 쌍무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A 그레이드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임의로 C 그레이드는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계약금과 기성금과 잔금 퍼센티지 중에서 기성금이 나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성금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져야 되죠.
60%가 됐는지 70%가 됐는지 누가 따집니까? 그걸 감리회사가 따져야 돼요. 근거. 뭐에 따라서 해야 될까요? 감리는 제가 설계도서, 발주처가 제시한 설계도서, 시방서, 내력서, 도면대로 공사를 하고 있나 안 하는가를 감리가 봐야 되고, 그 감리가 시공사가 발주처에 제시한 기성 요청서에 따라서 기성 검토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럼 제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포설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변경해 주지 마세요. 절대 변경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시공사가 발주처에 변경 요청서가 들어오고, 발주처는 입주자 대표이죠. 감리회사, 설계회사 불러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변경 요청을 써들었는데 이게 합리적인지 위법인지를 비합리적인지를 서면으로 내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기간이 통상 2에서 3주예요. 빠르면 1주, 설계 기간이. 공동주택은 신축이 아니잖아요. 기축이기 때문에, 신축이 아니고 우리가 기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1에서 최대 3주면 윤곽이 다 나옵니다. 그게 확정 설계 윤곽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기본 설계가 나와요. 그럼 이 기본 설계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합니다. 회의를 열어서.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실시 설계 1안. 또 수정이 되면 확정 설계가 나와요. 보통 기본 설계와 실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설계 감리 회사라도 1도 결정 권한이 없어요. 아파트에서 심의 의결 결정 기관은 어디입니까? 입주자 대표예요. 어떤 설계 회사는 한 장 갖다 내놓고 설계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걸 인정하시면 안 돼요. 왜? 기본 설계 다음에 아무리 설계회사가 잘한다고 해도 아파트를 소장님이나 대표님들 주민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럼 두세 번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사각지역, 위치 등등 예산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절차를 밟으면 하자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계, 시공, 감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아름아름 알면 이게 제대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발주처가 여기 있으면 발주처와 계약주체가 설계, 감리, 용역사고 여기는 시공사잖아요. 다 여기를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그랬죠. 많이 분쟁이 생기고 하자가 나고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시공사에 뭐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들러리가 진행될 때 문제가 많아요. 또 한 가지 신축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길잖아요. 공사기간이 막 몇 년씩 걸리잖아요. 조합은 막 10년도 걸리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설계와 감리가 따로 갑니다. 기축 아파트는 제가 공사기간이 얼마나 그랬죠? 정말 짧은 건 2주 보통 4주에서 24주 2,3천 개에도 6개월 이상 안 가요. 실제로 아파트 공사는 아무리 네트워크 카메라 몇십억짜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설계와 감리, 시공이 따로 돼 있으면 대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입니다. 설계 따로 뽑고 시공 따로 뽑고 감리 따로 뽑고. 현실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설계회사는 100%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땅을 모르잖아요. 이게 입주 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배관도 막혀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 관점을 이렇게 봤지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이게 맞아떨어지면 공사비가 뭐 이야기 없지만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설계 변경 요청, 뭐 증액 요청, 기타 등등 온갖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언제냐? 감리가 없을 때 또는 설계와 감리가 따로 있을 때. 설계회사는 설계비 대학 받으면 용역이 끝난 거죠. 그렇죠? 시공사는 한참 시공을 하다가 감리회사는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 올렸나요? 설계 도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지금 감독하는 거지 설계를 잘하느냐 잘못하느냐를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에 대한 책임은 설계회사가 발주처에 있는 거예요. 시공사는 설계 도서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공방이 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축 아파트는 설계 감리를 한 회사로 하는 거예요. 한 회사로. 한 회사로 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3억짜리 공사를 하면 이 설계회사는 우리가 대부분의 소장님들이 무슨 생각하시고 대표회사냐면 3억 공사했으면 3억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3억 공사했으니까 3억. 신축은 공사비, 원가, 재료비 인상, 기타 등 물가 해가지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설계 변경이 되면 공사비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기축 아파트는 원래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해서 제가 아까 감리 뭐라고 그랬죠? 공정, 품질, 안전 더하기 비용 관리. 아파트는 3억은 최대 3억을 고수하고 싶어 해요. 물론 카메라가 갑자기 5대가 정선이 된다든지 이런 민원으로 인한 변호가 생기는 건 예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천만 원, 500만 원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감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전가될 리스크가 있죠. 더 꼼꼼하게 감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져보면 여기에서 한 1,000만 원 다 해보니까 정산을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에 인하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감리가 판단을 딱 해요. 저희도 실제로 많이 하니까 일을. 그러면 이 시공사한테 1,500만 원 요청하고 그래? 우리가 해보니까 이짜짜짜해서 다 따져보니까 정산하면 1,000만 원 가까이가 내려갈 수 있는데 마지막 정산으로 갈래? 아니면 부담을 할래?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마지막에 1,500만 원 증액을 가지고 750만 원씩 아파트가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액수가 이제 커질 때는 일이 커지죠. 그래서 설계회사도 감리회사도 아까 제가 시공회사는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설계감리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회사도 이 정도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사업 용역 실적이 있어야 되고 회사의 자본금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감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설계감리 면허 있다고 덜컥덜컥 수익해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있다고 부산 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절차 설계감리 용역이 필요하면 설계감리 용역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하고 그 사이에 필요하면 행위허가 행위신고 장기성 계획 조정하면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거의 분쟁이나 하자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쫙 자료를 축적해서 가시죠. 반대를 하시고 싶은 주민들 누가 오셔도 이거 대표에서 1차, 2차, 3차 검토된 자료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열람 복사에 가서 누군가한테 물어봐도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지 애매하게 가면 계속 분쟁이 붙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목소리는 잘 들릴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러나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지키면 정보통신공사에서 전혀 하자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기계 설비든 승강기든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를 준수하시길 저는 강조하고 싶고 역시 시공사든 설계감리회사든 실적과 자본금이나 기술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하십시오. 그냥 그 자격만 있다고 누구 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무서운 건 시공사가 추천하는 회사들이에요. 그 설계는 누가 할까요? 시공사가 합니다. 표지만 바꿔서 갖고 옵니다. 누구를 위한 설계고 누구를 위한 그 용역일까요? 시공사를 위한 겁니다.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특정 회사에 대리점을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대리점의 제품이 지금 소장님들 아파트에 적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오늘 강의를 종료하고 싶고요.
궁금하신 건 제 명함을 가져가셔가지고 별도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